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혹시 켜놓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보시고 저희가 녹화 중이라서요. 그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자, 화면 켜놓으신 분들은 다른 학회와 달리 같이 소통하는 저희 학회만의 특징을 담아서 다 같이 음소거를 해지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악 틀어놓고 계신 교수님도 계신가 봐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서로에게 정말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제일 좋아요. 화면을 보고 있으면 꽃이 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학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릴레이 특강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켜주셔도 되는데. 자, 저는 미래융합교육학계에서 대외분과장을 맡고, 대외협력분과장을 맡고 있는 세명대학교 안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학회 릴레이 특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릴레이 특강의 첫 시간은 코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교수를 위한 핵심 코칭 스킬이고, 부제로는 학생의 마음과 존경을 얻는 법입니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도 너무 솔깃한 주제여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코칭의 달인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또 야심을 품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요. 오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화면 잘 보이세요? 아주 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1번에 있는 특강 순서 소개입니다. 특강 순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저희 학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오늘 흔쾌히 저희 학회 첫 번째 릴레이 특강에 강의를 맡아주신 이석재 전문 코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서 우리 코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조금 질문을 하고, 또 코치님께 이렇게 좀 지혜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른 학회에는 없는 6번이 저희 학회만의 특징으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4문항짜리 설문이 있는데, 그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경품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 소정의 상품도 있고 대상 2분께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은 바로 저희 학회에 1년 연회비를 면제해드리는 그런 특권을 오늘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 학회 교수님들만 좋아하시는데요. 제 지금 옆에 화면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특강 순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저희 학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소개를 하는데 이 카톡, 이 증거 화면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미래융합교육학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요구가 되는 교육 혁신하고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융합, 공유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우리 좀 미래 교육에 기여하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2017년에 창립된 학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4년 차를 맞이해서 이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일에 조금 마음을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특강인데요. 제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실 이 채팅 화면은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저희 학회의 핵심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모이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 많이 들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에 많이 들어 계시는데 그 학회원들 얼굴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학술 발표 같은 데 가시면 논문 발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논문 발표보다 여기 지금 저희 정회원이 저 카톡 위에 보시면 82명이 정회원이고 모두 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저희가 활동을 하냐면 요게 잘 자세히 가까이서 보시면 어제 월요일,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바로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캡처를 뜬 거거든요. 어제 일요일과 오늘 월요일의 내용인데 저희 교수님들은 정말 못 나눠드려가지고 몸이 정말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라도 들으셨다. 아니면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모든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너무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힘이 돼주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약간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종이로 된 학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학회의 특징을 제가 사실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잠깐 저희 학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바로 오늘의 본격적인 행사로 넘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강의를 해주실 이석재 코치님이신데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정부 출원기관에서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사회정책하고 기술정책 연구를 15년 정도 수행하셨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올해로 21년째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코치님들의 코치라고 되게 유명하세요. 그리고 주요 대학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코칭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셨고요. 그때의 경험을 담으셔서 교수님들이 가장 필요로 했고 좀 이렇게 좋아하셨던 내용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듣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만 오늘 좀 모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정말 짧은 시간, 1시간 동안에 특강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 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고 학습하신 것들을 작년에 책으로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코칭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에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 녹아져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떠도는 마음 사용법이라는 교재도 책도 있으니까 또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냐면 코치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저희처럼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사실 본인만의 어떤 이론을 가진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 같은데 저희 이석재 코치님께서는 되게 한국에서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본인만의 코칭 이론을 정립하신 코칭계의 정말 대가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소개를 왜냐면 사심이 좀 들어갔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강의를 듣고 싶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바로 오늘 이제 코치님께서 해주실 내용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코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코칭 스킬 중에서도 경청과 질문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설문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코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이석재 코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아주 멋지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에너지를 쫙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아까 소개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저는 이제 아까 그 전체적인 소개도 해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도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삶의 목적이라는 걸 좀 설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관심 안 갖다가 이제 인생의 중반을 좀 넘어가면서 삶의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생각 나눔을 통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준다. 저는 처음에는 원래 다른 사람과 나의 성장 이렇게 하려다가 먼저 자기가 수련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성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실제 그 나눔과 교학상장이라는 그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한 실천은 뭐 글 쓴다든가 또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제 경험을 나누는 워크숍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제가 또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저한테 자물쇠를 딱 채워두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강의 주제하고 마찬가지로 경청, 질문, 인정. 학교 계신 분들, 특히 이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덜 그 전문성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키는 세 가지더라고요. 경청,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런 부분이 함축적으로 인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 장면에서도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런 부분이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냐면은 여러분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 부분은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이라는 그 교사로 이 학교에 이제 명문 그 웰튼 아카데미에 부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한 건데요. 이 동영상이 한 4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코칭이란 학교 장면에서 코칭이란 어떤 걸까?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이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만약에 코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나에게 시사해 주는 걸까? 그 다음에 그러한 교수 코칭을 학교 장면에서 실제 실행했을 때 얻는 효과는 뭘까?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코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학생 내면에 있던 무엇인가를 밖으로 이렇게 꺼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코칭이란 어떤 부분인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많이 교육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학자와 그다음에 훈련받는 사람, 교수와 학생, 또 우리 병원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의사와 수련생, 일종의 도제제도처럼 뭔가 더 숙련되고 학문을 갖춘 분이 그렇지 않은 후계자에게 많은 부분을 전달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모델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코칭이라는 모델을 적용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코칭이라는 모델을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영어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거를 아웃사이드인 방식, 주입식, 즉 모범 답안이 밖에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형태죠. 때로는 그게 강한 영향력에 의해서 주입하려고까지 노력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코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키팅 선생님이 학생의 잠재성을 꺼집어내는 것처럼 끌어내기식, 인사이드 아웃, 학생이 처음에 주저하는 것을 자극해서 내면의 시성을, 시의 감각을 끄집어내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코칭이 취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서 아까 동영상이 사실 코칭의 전체적인 개념과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밖에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을 가장 표준으로 생각하고 또는 정답으로 생각하고 학생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답에 가까워지도록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끄집어내서 그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접근 방법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학생의 잠재성을 잠깐만요. 갑자기 빠져나갔는데요. 네. 학생의 잠재성을 어떻게 끌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사용해 보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이런 장면에서 사용되는 이제 교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사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네,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3개. 네, 3개. 또 다른 분? 3개네. 4개? 하나 어디 있습니까?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코칭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을 볼 때 학생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성, 영어로 포텐셜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겉으로는 3개가 보이지만 각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를 보면 한 사과 하나당 여러 개가 있고 그 씨가 또 앞으로 나을 또 다른 사과, 또 그 사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그야말로 우리가 무한대의 사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학생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부터가 코칭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코칭을 한다는 것이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코칭 장면으로 이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한번 설명해 보면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개념화해 볼 수 있거든요. 학생이 어떤 자신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예컨대 성적 향상의 문제라든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또 학교 생활 등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거죠. 교수님, 저에게 좀 상담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교수님이 학생과 학생이 관심 갖고 있는 저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소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코칭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했으면 좋겠습니까? 학생이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 향상에 대한 문제를 가진 학생이 찾아왔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까? 야, 그래도 길동이 찾아오니 참 너 정말 다행이다. 너 안 왔으면 내가 아주 그냥 눈 밖에 날려 그랬는데. 만약에 교수님의 입장에서 학생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이 주제라는 것은 성적 향상,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랬지, 너 딴전 피지 말라고 그러면서 수업에 집중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이러한 교수님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교수님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하고 대화한다 그러면 학생은 그 교수님의 대화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거는 일종의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코칭의 관점이냐, 그 부분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은 뭐냐면 교수님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그 관심의 주제를 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학생이 그 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그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그것을 코칭하는 거죠. 너는 성적을 올리는 부분에 너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이 그 자기의 성적 향상에 어떤 부분이 지금 이슈라고 보는지를 알아야지만 교수와 학생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너는 앞으로의 성장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너는 성장하고 싶은데 라고 1번을 먼저 물어봐서 학생이 그 주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수와 학생 간의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 하여금은 어떤 대화를 먼저 분명하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대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문제가 뭔데 나의 잠재성을 어떻게 발휘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사회 현상이나 학교 장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의식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은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째, 학생의 관심 주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인지 영향받기보다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모습, 영어로는 이제 presence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학생한테 보여주는 거. 이 장면이 사실은 교수님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진정성을 갖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가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학생을 생각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 모습을 보이는 데에 그 모습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과 소통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코칭이 일어난다, 코칭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경청,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학생이 무언가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부분을 도움받기 위해서 교수님께 찾아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떤 코칭 스킬을 통해서 소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을 취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학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길이고 또한 학생의 존경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바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학생과 일반적으로 나는 어떻게 대화하나 이런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는 건데요. 이럴 수 있죠. 야, 길동아, 너 좀 똑바로 못해? 이러면서 한 말씀 딱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요즘 같으면 학생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나 한 10년, 15년 그 전만 해도 벌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저도 대학교 때 스승님이 이렇게 앞에 가시면 가급적 그림자를 안 보려고 약간 옆으로 제 스스로가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걷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은 이럴 때 바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반짝 들죠. 교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제대로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막 그걸 네가 알아서 들어야지 내가 다 말해야 되니? 너 좀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야단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안 쳐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이 왼쪽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관점에서 학생을 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주제 속으로 가져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학교 장면에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지시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통보도 하고 뭔가 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처음에 내가 말하기는 너무 쉬운 것이다. 학생들한테 지시하기는 상당히 쉽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학생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거 뭔지를 잘 이렇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말하는 입장이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학생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보다는 내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교수님은 마음속으로 이 정도 말했으면 제대로 알았겠지, 이제 제대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학생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수행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학교 장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소통할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풀어본다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쌍방향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교육 장면에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효과적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소통의 효과성이라는 것은 결국 경청과 질문의 상호작용이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좋은 질문을 하려면 경청을 잘해야 되고, 경청을 잘하면 좋은 질문을 끌어낼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듣고 거기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거나 거기서 학생이 자각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해 주거나, 이런 경청과 질문이라는 부분이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스킬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대화 스타일을 제가 잠깐 한번 재보기 위해서 화면에 이런 걸 준비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Y축, 일반적으로 학교 장면에서 교수님께서 학생하고 대화할 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내 생각을 생각한 대로 숨김없이 진정성 있게 말하는 편이다. 아주 그렇다 그러면 100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 평균이 중간 점수로 50점으로 해서 이제 점수를 줘보시는 거죠. X축은 대화의 맥락에 맞게, 학생과 일어나는 대화의 맥락을 조율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그래서 맥락을 고려할 때 거기에 맞게 대화하는 경향성이 난 높다. 아주 높으면 100점, 아주 그런 거는 취하지 않으면 0점, 보통은 50점. 여기서 여러분이 100점 만점에 각각 이렇게 X축, Y축 점수를 이제 줘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별 어떤 분은 몇 점을 뒀는지 이거는 여쭙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거 프라이버시인 것 같아서 우리 학회 활동하시는데 서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외비로 하고선 그냥 각자 마음속으로만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맨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맨 왼쪽 5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대화 맥락은 별로 고려하진 않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다 보면 어떤 대화 형태가 되냐면 블런트한 거죠. 툭툭 내뱉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냥 보기에 야,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집중을 못하니?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홍길동 옆에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1대1로 얘기할 걸.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 대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X축의 점수가 낮고
이쪽 Y축에 있는 만약에 이 부분을 상한을 여기가 1상한, 만약에 2상한, 3상한, 4상한이라고 만약에 이름 붙인다 그러면 2상한에 있는 경우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진솔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른 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진정 어린 생각으로 너 정말 그렇게 대학생을 보내면 곤란해. 그거는 너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을 땡 던졌는데 블런트하게 튀어나와서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상처받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솔직한 나의 생각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항상 좋은 부분은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분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내가 솔직하게는 말하진 않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홍길동이가 옆에 3명하고 같이 있네. 그래, 그 얘기는 내가 조금 나중에 접었다 하고 그래도 길동이 요즘에 많이 애쓰고 있지.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생각보다는 상황에서 길동이가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다 보면 원래 전하려고 하는 소통의 얘기는 빠져 있는 상태가 되죠. 교수님은 저를 만났을 때 항상 좋은 말씀은 하시지 뭔가 저한테 따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 나를 별로 예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1번에 있는 경우는 맥락도 고려하면서 나의 솔직함도 같이 고려하는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대화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아 너 왜 갑자기 거기서 나와? 불편하네? 이래버리면 3번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일상한 쪽으로 이렇게 대화 방향이 계속 이어가는 모습.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의 모습으로 교수와 학생 간의 대화 스타일이 이루어지면 학생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스킬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이 발을 50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는 거죠. 나는 솔직함을 내세우면서도 상황에 맞게 하는 이 상황을 연출해 볼 수 있는 이런 극한 상황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보는 형태로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잘 경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죠. 너 눈치도 없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없어.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눈치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되나? 보면은 엘버트 이 심리학자죠. 심리학자가 1970년대에 사일런트 메시지, 조용한 메시지라는 책을 통해서 대화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화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음성적 대화는 7%밖에 안 되고 목소리의 여러 가지 톤, 어조는 38%,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가 55%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을 가도 몸만 유연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굶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언어는 몰라도 몸을 쓸 줄 아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힙합 댄스라든가 뭐 춤을 유연하게 추는 젊은이들은 굶지 않고 다니는데 몸이 경직된 이제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가서 막 삐그덕거리려면 이제 막 골격이 막 흔들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행 다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왜 한 사람은 말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들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듣는 이 상황이 연출되느냐. 그 부분은 이러한 대화의 구성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 학교 장면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는 가정. 교수님이 학생을 대할 때 쟤는 싹수가 조금 노라네. 쟤는 싹이 막 튀어나오네. 쟤는 아주 파릇파릇하네. 이런 가정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황을 보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성적 논리에 의해서 상황을 해석하려는 나의 이성적인 틀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나의 어떤 선행적인 인상, 첫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터링을 해나가는 거죠.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쟤는 하는 말이 항상 저래. 그래, 그냥 듣는 척하면 모습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학교 장면에서 특히 선배와 후배, 사회의 선배와 후배, 교수님과 학생, 의사와 수련생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윗분들은 기성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서의 가정과 그 인식체계에 의해서 정보를 필터해 나가는 그 의식작용이 되게 활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래 대하기 어려운 교수님인데 이런 부분이 작동하면 오늘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실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머리를 굴리다 보면 피곤해져 갖고 그냥 오늘은 만나 뵙지 말고 다음에 표정 좋아 보이실 때 그때 찾아뵈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또는 스승의 날 이럴 때 찾아뵈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어쌔하는 거거나 필터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쪼개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주로 나는 어떤 경청 습관을 가지고 있나? 아까 가정하고 필터링 측면에서 어떤 방해 습관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조용한 시간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많이 했을 때 교수님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동료 교수님들하고 플리차트에다가 막 적었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좀 요점 정리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가정을 많이 하느냐? 학생이 한 말을 모두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하고 단정을 해. 너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 그래. 뭐 이렇게 길게 말했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하면서 딱 자르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해요. 길동이도 아까 그런 얘기 하는데 걔는 뭘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 무슨 생각을 하고 날 찾아왔냐? 막 이러면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마음속으로 할 말을 연습하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번 지르고 싶은데 이 정도 톤을 좀 낮춰서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는 오늘 내가 한번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도 있죠. 또 저번에 한 말은 아마 지난 학기에도 와서 그 비슷한 말 하고 갔었지 너. 그때는 한번 혼나고 갔지 그때. 뭐라 그랬어? 그런 얘기는 네가 스스로 앞으로 잘 고쳐본다 그랬지? 너 한 학년이 올라들어 어떻게 그 얘기는 아직 달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과거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큰 상처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극화시켜서 표현해 본다 그러면 네. 그다음에 필터링 하는 거. 내가 뭔가 이렇게 걸러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리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또는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들어봐야 시간 낭비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수업 시간이 어디였더라? 강의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화 중에 쉽게 다른 주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길동이 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주제 말고 너 저번에 한번 잠깐 왔다 간 적 있었지? 그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었지? 오히려 주제를 확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자꾸 그 얘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면서 충고를 하려고 하는 대화가 이 필터링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학생과 우리 교수님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티드 되어 있는 상태는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서로 낯선 사람이 하나의 학습 장면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그 통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극복한다 그래도 학교 장면에서 덜 일어난다고만 해도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의지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만약에 입과
얼굴이 있는 이쪽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또.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눈, 귀, 코, 그죠? 이거는 눈은 물론 깜빡거린다고 하지만 눈을 뜬 상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차단할 수는 없죠. 그대로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죠. 귀를 막을 수는 없어요. 냄새도 그렇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눈도 멀어지죠. 그래서 좋은 것만 봐야지 나쁜 거 보면은 눈이 더 빨리 나빠져요. 귀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죠, 이제. 그런데 이 입과 손과 발 중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눈, 귀, 코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도구가 있거든요. 왼쪽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오른쪽에 있는 걸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손이죠. 손을 갖고 눈을 딱 가릴 수 있죠. 손을 가지고 귀를 막을 수 있죠. 손을 가지고 코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눈, 귀, 코가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 기능이 온전하게 교육 장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손으로 막지 않고 내 의식으로 막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를 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학생들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눠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은 한 가지만 바뀌어도 상당히 다른 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에 비추어서 본다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그 가위, 이 부분은 손을 어떻게 바꿔보면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것을 딱 앞으로 했던 걸 조금 더, 네, 훌륭하십니다. 하면은 상대방한테 기쁨을 주죠. 네,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기쁨을 다뤄주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은 이거를 한 가지만 바꿔보면 뿌잉 뿌잉 네, 그 방법도 있죠. 네, 거기다가 인정 또 너 최고야. 네, 너 최고. 이거 한 가지 하나만 올리면 되죠. 그 다음에 방어한 가위바위보 이거는 네, 그거를 그렇죠. 네, 맞아요. 악수하고 화해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작은 몸짓도 학생들에게 훨씬 다른 소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면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야, 길동이 너 역시 최고야, 최고 이래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우리가 이제 경청을 할 때 이러한 어떤 작은 변화, 내가 경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하나를 더 변화를 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청을 잘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이라는 것은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어려운데 교육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학생에게 답을 주는 질문이 아니라 주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인사이드 아웃을 해야 되니까. 길동이는 지금 상황에서 너한테 가장 힘든 게 너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학생이 밖에 두던 시선을 자기 안에 두고선 자기 안에 어떤 것을 나는 가장 힘들어하는가에 대한 자의식을 작동시키도록 도와줘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을 할 때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는 언어. 요거는 좀 이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닫힐 질문. 어떻게 답을 찾았어? 못 찾았어? 네. 못 찾았다 그러면 또 있어야 되니까 네, 찾았습니다.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너 지금 찾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이렇게 유도 질문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질문이나 유도 질문, 즉 우리 교수님 중심의 질문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학생 스스로 깨닫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 프로젝트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해서 중요하다 그랬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벌써 비난조가 들어가죠. 질책도 들어가고 있죠.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됐다는 평가적인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 너희들 혼 좀 나 볼래?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죠. 이러면 과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전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통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쓰여지는 왜 진전이 없나 이렇게 하는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다. 이것을 중립적으로 바꿔본다면 도대체 그 프로젝트는 왜 진전이 없나 이 부분을 중립적인 언어, 평가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언어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전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 뭐가 그렇죠. 어려워? 뭐 네, 좀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어디까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니? 네, 어디까지 진행됐니?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진행이 안 됐는데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갔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은 이제 칼자루를 쥐신 분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조금 더 진행됐니? 뒤에만 응? 뒤에만 바꿔서 도대체 네. 그 프로젝트는 왜 진전이 없을까? 왜 진전이 없을까? 음. 진전이 없을까? 그리고 진전이 없다는 거를 이미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화가 참 어려워요. 학생의 마음을 산다는 게 보통 지금 배우자도 간신히 마음 사가지고 결혼했는데 학생의 마음을 산다는 거는 이거 우리를 흰머리게 만드는 거죠. 흰머리가 나게 만들어요. 제가 몇 가지 그 샘플을 한번 우리 교육 장면에서 같이 교수님들하고 끄집어낸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프로젝트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하네. 내가 궁금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진행이 되지 않은 까닭은 뭘까? 왜 그럴까? 왜보다는 까닭이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이에요. 왜 그러면 따지는 형태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볼까? 그죠? 교수님 이때 속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3번 같을 때 부글부글부글 라면 바로 먹기 전이죠. 아주 한참 끓고 있을 때요. 프로젝트에 진전이 없는데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 부분은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그 교수님의 모습처럼 학생들이 보면은 우리 교수님은 참 다가가면 항상 우리를 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이 일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시려는 교수님이셔.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그래서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중립적인 대화를 할까? 그래서 뭔가 학생들을 조금 더 다독이시려고 할 때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혹시 내가 너무 평가와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대화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되짚어 보시면 실제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대화가 훨씬 더 순화된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가 좋은 실적 연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료분들하고 교수님, 같은 과의 교수님들하고 프로젝트 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이번에 참 연구를 이번 프로젝트를 참 잘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학회지에도 싫고 이러면서 실적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연구 실적 건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약간 좀 속이 보이는 듯한 이런 대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코칭에 참여하셨으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질문으로 바꿔본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 실적 건수를 높일 것인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건수를 높이고 싶은 마음.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중성적인,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중립적인 언어 속에 실제 내가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질문, 이런 형태로 이 부분을 바꿔보는 거거든요.
혹시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 높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를 조금 더 질 높은 연구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질 높은 연구가 되면 연구 실적, 연구 논문 게재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건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연구의 퀄리티를 높임으로써 그것이 가져오는 파생적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대화 속에서 나누어 가지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풀어나가는 대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장면에 교수님들을 만나러 오거든요. 신입생이 이제 지도교수하고 처음 만남을 갖는데 뭐라 했냐면, 교수님, 학과에 와보니까 기대한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처음 상담을 왔는데. 그럼 어떻게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을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 것 같아? 그 교수님 확실히 부드러우시다. 이 학과를 내가 택했니? 네가 택했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번에 대해서. 네가 기대했던 건 뭔데? 라고 물어봐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한테 큰 박수로. 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학생을 만날 때는 항상 그래, 요즘에 학교 생활하는 거 많이 힘들지? 이렇게 그 사람이 학생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신 다음에 그래, 그러면 길동이가 우리 학과에 왔을 때 기대했던 거는 뭐였을까? 이렇게 물어주는 게 대화의 이제 시작이겠죠. 두 번째, 교수님, 제가 요즘 슬럼프인가 봅니다. 공부하기도 싫고 교우 관계도 엉망이고 그냥 잠만 자고 싶어요. 그래,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 슬럼프 올 줄 알았어. 1학년 때 지내는 거 보면서 언젠가 한번 이 문제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신은 차렸나 보다. 다행이다. 그래. 이러면서 대화하면 학생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부분이 없죠. 이때도 학생이 슬럼프인가 봅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할 때 자기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부정으로 쭉 가득 차갖고 의기소침하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에 슬럼프가 있었구나. 아유, 내가 좀 미리 좀 더 알았으면 가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 걸. 그 다음에 슬럼프에 대해서 묻는 거죠. 너는 어떤 부분을 네가 슬럼프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슬럼프라는 게 지금 뭐야? 어떤 것 때문에 그래? 예전에 혹시 슬럼프에 이런데 경험해 본 적 있어? 그럴 때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니? 이런 부분으로 그 슬럼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학생은 어떻게 바라다 보고 있나, 그 바라다 본 것을 파악해 가지고 교수님께서 그 학생이 스스로 자각해서 그걸 풀어나가게 해주는 거죠. 학교가 2학년 다니도록 슬럼프를 경험 안 한다는 거는 이상한 거야.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얼마나 다른지 아니? 고등학교는 다 부모나 학교 시스템이 너를 끌어주지만 대학에 오면은 네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드는 거야. 근데 슬럼프가 없다? 자기의 삶을 안 가는 학생이지. 너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감을 해주고 그 학생이 바라보는 슬럼프 상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교수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개선책을 찾도록 학생을 도와주게 하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 스트레스를 받는 석사 학생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원래 의지가 약해서 선생님 안 돼요. 꾸준히 하면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기는 한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꾸준히 하는 거 나도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그 윗분이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줄 때 상대방은 그 대화에서 진정성을 느끼면서 그 힘든 부분이 싹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영진, 회사의 제 경영진이 진심입니다. 그렇죠. 전체 그 경영자가 이제 전체 회의에서 요즘에 IMF 때문에 나도 참 힘들다.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더니 구성원들이 대우각성해가지고 불평불만하던 그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의지가 약한 거는 알고는 있었지. 그래도 지금이 어느 때야? 지금은 학부야? 석사잖아, 석사. 아직도 의지 문제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만약에 교수님의 입장에서 교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웃사이드인 방식이죠. 인사이드 아웃 하려고 그러면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래, 어떤 부분이 너한테 가장 의지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 의지력을 가장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아? 어느 게 가장 너를 하여금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학생이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하고도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대 차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대화가 참 잘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 도대체 어떤 학생들인지 이렇게 만약에 같은 과 교수님이 와서 새로운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겠어요. 이 부분도 우리 아까 1번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 학과에 오셨을 때 학생들은 대개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대화를 잘 듣고 그 대화 속에 키워드를 생각하는데 그 키워드와 더불어 함께 느껴지는 감성이 있으면 그 감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학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풀어주는 방식, 이 부분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개념을 조금 구분하면 훨씬 좋은데요. 칭찬하고 인정이 있는데 칭찬하고 인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칭찬은 잘한 거를 해주는 거니까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인정은 존재 자체에 대한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 그 강좌를 역시 준비하신 그 교수님이라서 틀리십니다. 그렇죠? 칭찬은 행동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일회성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만약에 행위자가 상대방 학생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칭찬도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칭찬은 되게 일회적이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 행동과 칭찬이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인정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인정은 칭찬을 받은 그 행동을 한 학생의 빙의 모습,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할 때는 대화어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 분석돼 보면 어떨 때 인정의 효과가 가장 크냐 하면 맨 처음에 잠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길동이가 깨끗이 방안을 청소하는 거 보니까 참 책임감이 강하다. 또는 위생에 대한 감이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기에 우리 길동이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위생관념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아빠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너가 나 자식인 것에 대해서 나는 엄청 자랑스러워. 이런 그 잠재성과 그 다음에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이 어법이 가장 그 대화의 의미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가지고 볼까요? 박호진 학생이 어제 밤늦게까지 학과 행사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일하시다가 연구실에서 나오시면서 봤어요. 박호진 학생이 늦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씀을 잠재성, 생각, 느낌 이거를 집어넣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문장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하면 좋죠. 호진 군, 어제 밤늦게까지 학과 행사 준비하는 걸 보고 야, 우리 호진이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참 아주 든든한 학생이라고, 탄탄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 호진이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 훌륭해. 이런 세 가지의 느낌을 함께 두고선 하면은 학생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doing, 어떤 행동에 대한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그 실행을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being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죠. 근데 존재는 빠지고 잘한 거 못한 것만 하게 되면 항상 내가 그 행동을 하지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자기 피드백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나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면 훨씬 더 그 존재감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죠. 그래서 만약에 야, 호진이가 아주 도전 정신과 책임감이 훌륭해. 그런데 만약 이제 그리고선 두세 달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학교 행사에서 학과별로 창의적인 아마 그 제품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 학교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조금 집단 정신도 필요하고 팀워크도 있어가지고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좀 이번에는 한번 자원해서 한번 5명이 한 팀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과에서는 누가 되면 좋을까? 그러면 평소 나를 도전 정신이 많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다고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손을 들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원하겠죠. 왜냐하면 다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수님에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피드백해 주는 거는 그 학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그 학생 간의 관계 자체가 상호 존중하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되게 큰 바탕이 되는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해서 뭔가 피드백 하실 때는 그냥 어깨 툭 치면서 아, 호진이 수고 많았다. 아이고 참 밤새느라고 많이 피곤하지. 그래도 리포트는 내야 돼. 이러는 것보다는 호진이 야, 책임감이 진짜 참 훌륭하네. 리포트도 아주 잘 써낼 것 같아. 그래, 기대된다. 이래 주시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항상 다독이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도 너무 학습화돼 가지고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학생들한테 따끔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따끔한 대화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교수님들께서 잘 나의 입맛에 잘 맞는 표현을 좀 이렇게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스가 있고 호진이 군 야 센스가 있네. 야 전공학생이라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만 한다거나 또는 동료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과 행정실에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거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 또는 작품을 보니 참 미적 감각이 대단하시군요. 네. 평소 대단한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는 오늘 가슴에 담을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 학생 간에 어떤 말이 서로 회자되냐 하면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이제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와 같은 인정도 해주지만 질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질책도 화법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팩트, 관찰한 사실 가지고 해야지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하면 오해를 가져오고 오히려 질책하는 이만 못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관찰된 사실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저번에 우리 학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단합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근데 보면은 의견이 분명히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전혀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으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우리 팀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스스로 한번 잠깐 대화 좀 나눠볼까? 그래서 좀 팀이 잘 안 돌아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이번 그 팀 프로젝트가 그 4월 달까지는 끝나야 되니까 적어도 3월 달까지는 그 초안이 좀 나와야 돼. 내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한계선을 딱 줘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중간까지는 일어나야 되는지. 그러지 않고 잘해봐, 좀 수고 좀 하라니까 5명이 하면서 뭐 그걸 갖고 못 풀고 그래. 그러면 너무 애매한 피드백이죠.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4월 달까지는 적어도 어떻게 돼. 그래서 4월 말에 우리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 나하고 한번 다시 마지막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이렇게 해서 교정적 피드백. 지금까지 안 풀린 문제가 확실히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내용들을 제시해 주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냥 잘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피드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코치님 지금 채팅해 보니까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러게요. 질책하고 아이메시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는 음. 질문 있으세요?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신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드할 때에는 아이메시지냐 유메시지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대화하느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서 나는 이런 어떤 주어가 누구냐 이 부분보다는 얼마나 팩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을 학생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인지 활동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질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가 객관적이냐, 그 객관적인 상황을 학생은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인식 과정으로 끌고 와서 내재화시키려고 하느냐, 그 프로세스에 초점을 둬서 주어가 누구냐 이 부분보다는 그 인식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그 다음에 자기 수용성 이것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둔 대화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부분에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송영선 교수님 질문하신 내용에 이렇게 깔끔하게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 네. 정도만 더 받고 코치님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추가로 더 있으실까요? 송영선 교수님께서는 이해가 잘 되셨다고 이해가 채팅을 되셨다는데.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석재 코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강연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사태가 와 있는데요. 네. 이 대면의 만남이 아닌 비대면의 만남에서의 이 학습자들과의 소통,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이 비대면에서의 학습자들과의 이 소통 부분에 제일 키워드가 뭘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비대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성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 간의 연결성, 또 하나는 컨텐트 간의 연결성. 컨텐트는 교수님 중심으로도 교과 과정이 준비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전체적인 성장의 부분과 그다음에 학습 요구 같은 부분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챙겨지면서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과 구성 이런 부분의 면에서의 비대면의 연결성이 컨텐츠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는 아까 이렇게 대화에서 바디 랭귀지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 컨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이제 카메라가 약간 시선보다는 우회에 있고 그다음에 화면은 밑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시선은 자꾸 이제 상대방하고 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렇게 자료도 보셨다가 카메라를 보면서 학생하고 시선을 마주쳐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연결성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누적해야 되는 것은 학생과 교수님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은 건가 비대면 상황에서 예컨대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의 컨텐츠, 수용성이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관심의 폭을 많이 탄탄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어우러 주시면은 훨씬 심리학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 교수님들께서 지금 계속 네. 이제 그 채팅에다가 여쭤봐 네. 주시는 게 뭐냐면 아까 보여주시려고 했던 영상을 못 보시니까 더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었는지라도 조금 말씀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리된 내용은 뭐냐 하면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산다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이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관심이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소통 면에서 학생들이 나의 생각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린 상태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 그 다음에 경청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동기부여 요인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인 어떤 그 잠재성이 드러나는 표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집단 행동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취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누구한테 더 사랑을 주기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팀워크가 일어나도록 하는 개인별 존중해 주는 소통을 해 주시다 보면 모두가 더 합쳐져서 시너지가 난 결과가 결국에는 학습 성과로도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역동이 교수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스승으로서의 이미지, 프레젠스를 이렇게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본 것보다 더 감동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오늘 88분의 참가자분이 계시네요. 숫자도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숫자네요. 그죠? 에너지가 확확 나는 그런 숫자요. 저의 그 강의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귀한 또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에게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박수로 저희 네. 이석재 코치님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는 이제 조금 경품 추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거 하나 화면 캡처하고 그다음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사실 저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 얼굴이 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수님들 다들 그러시죠? 제가 맨날 똥강아지라고 부르는 저희 학생들 얼굴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조금 어설픈 교수를 만나는 바람에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이제 공식적인 강의는 끝났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바에 대한 그 간단한 설문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이 되고요. 문제는 4개입니다. 문항은 정말 간단하게 체크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릴레이로 계속해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좀 귀한 의견들을 다음에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을 한다라고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강좌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수증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또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문에 들어가서 설문을 해주시는 그 순서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선물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두 분께는 무려 저희 학회 연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질문하고 하는 사이에 조금 더 가서요. 나중에 선물 드리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 등록하실 때 주셨던 이메일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회에 처음부터 만드셨고 아까 질문도 멋지게 해주신 저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문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종우 교수입니다. 이 컨버전스의 시대라고 하죠. 이 융합의 시대에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가 2017년 이 4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제 컨버전스의 융합으로 태동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일 학회가 아닌 융합의 학회로 태동되어지는 부분에서의 키워드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교육의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의 총론가들의 모임이 아닌 교육의 이 실행가들의 모임이 오늘 본 우리 학회 미래융합교육학회입니다. 이제 수업의 공개와 교육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잘 달려오다 작년에 예기치 않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학회의 모든 교수님들이 각 대학에서 교육 혁신의 실행가로 전도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년에서의 이 코로나 사태 이제 연결해서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우리 학회가 지금 강력하게 키워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학회 회원은 아니시지만 이번 4차 미래융합교육학회 이 강사 릴레이 이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함께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와 함께 교육혁신의 실행가로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총론가들보다 각계 우리 회원님들의 이 교육의 실행의 전도사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고 이 교육이 K-에듀로 이제 글로벌 세상에 더욱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포부와 실행이 현재 오늘 진행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의 큰 비전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저도 대학 33년의 대학 교육 경력에 있지만 다소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함, 이러한 이 소통의 핵심을 좀 더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석재 전문 코치님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우리 백기락 또 우리 명예 교수님 그리고 요즘 최고의 시대 하도에 있는 우리 최재봉 교수님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우리 이 장상현 대학 본부장님 명사 다 모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사장으로서의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시간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한 가지 의견이 올라왔던 게, 이렇게 하면 너무 투명성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번호라도 알려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당첨에 또 이렇게 조금 욕심 있으신 우리 또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번호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라, 교수님들 지금까지 본 어떤 때보다 표정이 밝으십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금 표정 너무 밝으십니다. 요 밝으신 표정을 제가 더 밝게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몇 번이신지도 모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당첨되실 번호는 자 7번, 그리고 12번, 33번, 55번, 그리고 24번입니다. 이 5분들 설문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가 쫙 공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그래서 7번, 12번, 24번, 33번, 55번에 해당하는 순서를 가지신 설문지 작성하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등록하실 때 보내주신 이메일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4월에 있는 특강에서도 더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